예,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오늘의 황선입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참,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이 다사다난한 한반도의 한 해를 해외에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우리 해외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김원식 선생님 만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선생님. 연말 분위기가 미국은 좀 나나요? 그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 마지막 날 아마 뉴욕 맨하탄에서 이제 또 새해 그 이벤트, 그냥 대대적인 아마 그 이벤트를 할 거고, 그 위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분하게 보내는 그런 아, 상태입니다. 예. 네네. 한국은 연말 분위기에 뭐 어떤 좀 흥분이라든가 흥성스러움 이런 건 보다는 뭔가 음. 대단히 하여튼 복잡하고 뭔가 물살이 굉장히 빠른 느낌은 나지만 이게 무슨 축제 분위기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거든요. 예, 네, 뭐 예. 거기서도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음. 굉장히 복잡한 한 해였던 것처럼 마무리도 복잡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네. 미국은 2016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다음번 도대체 어떻게 될 예. 것인가. 예, 그래서 대선 예비 후보에 대한 보도, 한국 어처구니 없게 김무성 씨가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셨고 이런 그래요? 상황인데 미국에도 대선 또 예비 후보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음. 힐러리 클린턴 다시 나오는 건가요? 아마 그 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미국은 이제 원래는 2016년 대선에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줬다기보다도 그 방금 언급하신 그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여성이죠. 네, 이 네,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뭐 아시다시피 2008년, 2012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양보를 하다시피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빌 클린턴 그 전임 대통령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그 언론의 그 이슈나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의 뭐 출마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뭐 최근에 내년에 뭐 많은 일이 생길 거다 해서 내년에는 공직화하겠다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고 아무래도 같은 민주당이고 하다 보니까 어떤 출마를 선언한다거나 이래 되면 이제 레임덕이라고 오바마의 어떤 권력의 어떤 우수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재미난 하나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 얼마 전에 CNN이 가상 대결을 했는데 네네,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지금 거의 뭐 예비 후보 그 장룡이라 하죠. 예비 후보 주자들이 없다시피 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임 국무장관이 단독이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뭐 그 한 10% 정도 얻고 있고 힐러리 네, 클린턴이 한 60%에서 단독적인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네, 보면은 대략 한 8명에서 10여 명의 어떤 그 대선 예비 주자들이 굉장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크리스 크리스티 그 뉴저지 주지사가 이번에 재선이 됐는데 굉장히 그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작년이죠. 저 허리케인 샌디의 어떤 그 수습 과정에서부터 이제 오바마와 같이 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몰아갔고 올해 말이죠. 이제 타임지가 또 보도를 하고 하면서 인기 상승 중에 있는데 이 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하고 힐러리 클린턴하고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처음으로 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 물론 오차 범위 내지만은 오늘 대선이 일어난다면 크리스티 주지사를 찍겠다는 분이 48%, 또 그 힐러리 클린턴을 찍겠다는 사람이 46%에서 한 2% 정도 차이로 오차 범위가 3%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약간 의외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아마 CNN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동안 이렇게 미국도 이제 정치 어떤 염증을 느낀 그 무당파라고 합니다. 인디펜던트라고 이런 청에서 의외로 크리스티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거 하나하고, 재미난 거 하나는 요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굉장히 그 남성은 남성을 지지하고 여성은 여성을 지지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성 유권자들은 14%가 이상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티 지지서 뒤졌습니다. 근데 남성 후보들 중에는 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 10% 뒤지는 그렇게 약간 이렇게 격차가 나타나는 남성은 남성을 지지하고 그런 현상이 또 미국이지만 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공화당 그 예비 후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랜드 폴이나 요번에 아마 그 유명한 그 필리버스터 그 아주 그 예산 셧다운 됐을 때 아주 26시간 동안 의회를 장악하는 그 아주 강력한 티파티 그 테드 크루즈 이런 텍사스 상원은 이렇게 다른 잠룡들하고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는데 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하고는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지는 걸로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좀 의외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티파티 사태나 공화당 지지층 혼란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의 결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공화당이 굉장히 네. 지금 셧다운 위주고 또 티파티가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네네. 그래서 의회의 결과인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크리스티 사의 어떤 그 대선 후보 가능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차이인데 CNN도 그렇게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예비 어떤 가상 결과하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많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CNN도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미나게 한번 조사를 했는데 저도 그렇고 뭐 크리스티 주지사가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리라고는 조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워낙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예. 그러게요. 뭐 여담으로 할 거면 크리스티 주지사가 굉장히 거구입니다. 아, 네. 100km는 그건데 타임지가 요번에 공화당이 코끼리니까요. 그냥 집 안에 가두어져 있는 코끼리다 이라고 표지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티 주지사 측에서 비난을 했어요. 타임지에.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좀 건강이나 어떻게 느리다 이렇게 비난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크리스티 주지사가 뭐 괜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미트 롬니 작년에 그 지지 연설을 할 때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제가 뭐 언론인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나본 게 가까이 가서 연설을 한번 들어보고 됐는데 굉장히 연설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예비 선거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아마 공화당의 다음 주자가 된다면 아마 파란을 일으킬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금년에 이제 동성 결혼을 반대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좀 이렇게 좀 비난이랄까 이렇게 이런 걸 받았는데 최근 입장을 좀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신임 뉴욕시장 같은 그런 좀 의외의 인물, 그 참신한 인물 이런 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되나 봐요. 대선 후보 군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참신하고 좀 진보적인, 정말 진보적인 그런 주자들이나 정당이 사실 튀기 어려운 그 미국의 정치 풍토나 정치 구조라는 게 있어갖고 저희 뭐 더 재밌는 그 구경거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오늘 집중 분석은요. 예, 요즘 뭐 한반도 보면은 지난주나 뭐 지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언급을 했지만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얘기한 바와 같이 북풍을 연말 연시를 기해서 굉장히 세게 몰아칠 것이다, 북풍이. 이런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박근혜 정권의 안보 장사, 이게 이제 그 국민 호도가 우려된다라는 칼럼도 쓰시고 했는데, 특히나 뭐 이런 친박 계열, 그리고 그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 좀 여기서 좀 균형을 잡아야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긴장하고 이런 분들까지도 너무 안일하게 좀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진실의 길에도 칼럼을 올리고 제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사실 저도 이 칼럼을 쓰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민주 세력이랄까요? 어떤 진보 세력들의 비난을 제가 하고 이러면 또 분리되고 이런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금 뭐 다 이렇게 어떤 정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중동이나 이런 그 보수 언론들은 지금 북한의 불안전성을 굉장히 자극하지 못해 갖고 난립니다. 그리고
그 신문만 보면 오늘도 제가 매일 검토하고 있지만 보도를만 보면 한반도가 지금 전쟁 일보 상황 같아요. 북한은 뭐 분열돼가지고 난리인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조선일보는 뭐 파주 1사단을 납부하는 그 기사를 실어가지고 뭐 눈비가 뭐 폭설이 내리면 북한이 첫눈이 올 것 대비를 한다 뭐 이렇게 그 웹사이트 일면에 싣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칼럼에서 지적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동안 북풍이랄까 안보장사가 보수 언론이나 어떤 독재 정권들이 써먹은 건데 우리 민주 세력이나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지식인들 또는 어떤 진보 세력들에도 이런 북풍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비를 못하고 있다. 이걸 제가 이제 언급한 거고 구체적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박원순 그 서울특별시 시장이죠. 시장이 요번에 좀 아니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박원순 그 서울특별시장이 연말을 맞아서 그 서울 수도방위 사령부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아마 그 군부대 위력 차원에서 방문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박 시장이 중대한 발언을 했어요. 그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내부가 혼란스럽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뭐 북한의 핵 공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청 지하에는 어떤 그 참호 시설이 있고 화상 회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판을 한 이유는 그 북한의 어떤 뭐 도발 가능성은 아시다시피 1953년 정정협정 책을 대고 난 이후부터 60년 동안 있어오는 일들입니다. 항상 뭐 독재 정권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 하필 이 시기에 그 우리 박원순 시장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같은 날 그 소위 말해서 친박이라고 불리는 유정복 그 행정안전부 그 장관의 그 중앙민방위 통제센터를 찾아가서 똑같은 발언을 했어요. 네. 북한이 이제 기습 남침, 기습 공격 우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방위 센터가 바로 이제 전국 사이렌을 울리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 점검을 해야 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 그 박근혜 씨가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죠. 언제든지 이제 만약에 도발을 하면 그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보복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울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예를 들어서 내부 혼란이 굉장히 있다. 또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집권 여당도 아닌 서울시장.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그 현명하지 못한 발언이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어떤 박정희 독재 정권 때부터 이렇게 북풍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안보 장사를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써왔는데 소위 말해서 서울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께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박원순, 유정복, 박근혜 그로 이어지는 이렇게 그 같은 날 이어지는 이러한들이 소위 말하는 그 북풍의 어떤 안보 장사에 휩쓸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제가 비판 칼럼을 게재한 것입니다. 네네. 사실 지금 뭐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남북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예, 실제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이어서 또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말 기가 막힌 송년회를 했는데 그 뭡니까 흡수통일이죠?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2015년에 통일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죽자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송년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이고 과연 흡수통일을 하면서 흡수통일 이게 전쟁에 의한 정복 이런 것이 아니면은 국정원 전체가 죽음을 각오해야지 될 상황이 뭔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 북풍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발을 불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우선 글쎄요, 앵커께서 지적하셨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적합한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 CIA 국장이 2015년에 이란이 붕괴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전력 노력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 정세가. 이란이 가만 안 있고 굉장히 파급이 나고 아주 난리가 나겠죠.
네.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그 국가정보기관이 아닙니다. 정권 수위기관이에요. 정확하게 네네. 말씀드리면. 국가정보기관은 이러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타 남북 정상회의록 유출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국정원의 그 대선 개입, 또 최근에 2015년 뭐 자유민주주의체의 통일을 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이 자체가 국가정보원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일입니다. 말고 네네. 또 뭐 우스갯소리지만 2015년에 그 국정원장 바람대로 만약에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방부에서 내년 1월 3월에 뭐 어떤 뭐 남침이 굉장히 어떤 도발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이것도 날짜를 찝어서 1월 3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위기설을 그 강하게 어떤 대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 장성택 그 사건 처형 사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라는 단체가 자기 정보들을 그냥 다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까발리는 그런 정보기관 같아요.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들의 어떤 안보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쉽게 말하는 박근혜 정권의 어떤 궁지로 몰리는 어떤 그 박근혜 정권이 몰락해 가는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안보 장사의 그 선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도 남북관계 불안정성이나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들의 협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한반도에는 위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전 이게 그렇습니다. 예. 걱정이거든요. 사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주문이고 그 주문에 하늘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엔 본인들이 만들겠다 이런 거인 것 같거든요. 예,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네네. 왜 박원순 시장을 비판했냐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보면은 북한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연평도 사건만 하더라도 제가 그거를 북한을 지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훈련을 네네. 하지 말라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그렇게 더 도발을 한 건데 그 외에 여러 가지가 그 남한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정권 어떤 독재 정권들의 조작에 의한 것이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사태에 있어가지고 언론이나 어떤 그 민주 세력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네.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을 비판한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내년 초 이제 얼마 안 남았죠에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갈등설과 소위 도발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남북관계 어떤 그 갈등의 어떤 조작적인 어떤 북풍이나 어떤 안보 조작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원래 겨울이라서 북풍이 부는 게 아니라 정권이 추울 때 북풍이 만들어져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도 계속해서 이 북풍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한반도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미국도 이것에서 또 자유롭지 않아서요. 세계대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요. 일본 참 대단해요. 그 맹비난을 받을 걸 알면서도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강행해서 뭐 물론 그렇습니다. 강행한 이유를 뭐 앞으로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이렇게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평화를 다짐하기 위해서 야스쿠니를 굳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굳이 그 전범의 묘소에 가서 그런 결심을 하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과 뭐 중국, 이 주변국들은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도 사실 일본과 관계가 참 복잡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또 감정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예,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기가 공언한 대로 뭐 저번 총리 시절에 뭐 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못한 것이 뭐 통한이 아니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그 고도의 정치적 계산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이것을 감정보다도 하나의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이 최근 NSC라고 국가안보회의급이죠. 그걸 강화시키고 비밀정보보호법을 이제 추진하고 또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해서 군사 참여가 가능한 걸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지막 상징적인 어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게 전부 다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의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 아베 총리가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비상한 머리를 써가지고 나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바보가 아니니까 중국이 지금 굉장히 항의를 하고 있고 정치인들 접근도 안 하겠다 하고 있고 뭐 한국도 뭐 형식적으로 지금 뭐 박근혜 정권도 지금 뭐 비판 성명을 내고 있고 미국도 지금 우려를 한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미국 언론들도 이제 뭐 CNN이든 뭐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저기 월스트리트 전부 다 일본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실용주의적 아베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이 이제는 끝났다. 아베가 뭐 발톱을 드러냈다는 거죠. 또 굉장히 외교적으로 실책을 했다.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 또 나온 얘기지만 이제 막았지만은 강행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상으로 많은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런 그 아베를 비판하는 그러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신군사 대국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미국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언하게인데 미국은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마 한 달도 가지 않아서 유야무야 될 것입니다. 즉 네네. 미국은 지금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어떤 그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돈의 문제로서 일본을 내세우고 있고 또 일본은 여기에 이제 그 기회를 해가지고 군사 대국화로 나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베가 이렇게 강행을 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히려 아베 정당은 3%가 올라갔어요, 지지도가. 그래서 네.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아베의 어떤 그런 발언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부적으로나 언론 보도나 국무부는 그런 논평을 내놓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유야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의 동북아 정책, 일본 정책, 대한반도 정책은 별로 변함이 없을 거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네. 미국도 뭐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군요. 자. 그러면 아베 일본 정권의 태도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신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사실 지금 유감을 표시하고 동북아 여러 나라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솔직히 아베가 정치적으로 실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기사들도 써내고 이런 상황에서 조차 자신들의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미국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만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바마 정권이 민주당의 정권이지만 이 동북아 정책, 소위 말하는 아시아, 동아시아 정책이 굉장히 지금 극보수의 형태를 걷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주권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 관련 어떤 정치인이나 또 다른 또 과거 오바마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을 인정을 하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오바마 행정부 내에 있는 동아시아 담당 정책 입안자들은 굉장히 강경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사일 방어 체제를 통합해서 일본을 등에 업고 일본을 이제 앉히겠다는 겁니다. 일본을 앉혀가지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면서 중국을 경제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북한이 공중으로 붕 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오바마 정권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무시라는데 제가 볼 때는 무정책입니다. 이 MD라는 미사일 방어 정책이 지속돼 나가려면 북한의 불안전석, 다시 말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거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평화가 깨지는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육자회담으로 안 나오고 있고 정확한 거는 미국이 안 나오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을 달면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군산복합체 이익이랄까 동아시아 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제 이미 끌어들였고 호주 일본을 끌어들였고 일본을 이제 군사 대국화 하는데 일본은 이를
기하로 해서 군사 대국화 길을 걷고 이런 연장선상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베가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했다는 것은 과거에 고통을 받았던 중국이나 한국 등은 굉장히 치명타가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야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인 동북아 정세랄까 이런 쪽에서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 빨리 이거를 빨리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겠죠. 지금 박근혜 정권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민주 정권이 자꾸 들어서야 되고 우리 뭐 진보 세력이나 지식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도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바꾸고 남북 간의 평화를 추진하고 하려면 이러한 정책들을 빨리 바꾸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지식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좀 놀라는 일인데 국제관계 전문가들이나 무슨 교수들이나 그런 글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인데 만약에 한국의 교수들이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하자고 칼럼을 쓰면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나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빨리 이제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꿔라.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네.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일본 그 주변의 우려와 관련해서 일본의 새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대강을 과거사랑 연결시켜서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될 것이다. 이거랑 연결시켜서 주장하는 건 지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과 중국은 당장 북한보다 2013년의 북한보다 1930년대 일본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왜 지금 현재의 적을 잘 보지 못하고 30년대 일본이 그러했던 그 과거 수십 년 전에 일본한테 얽매여서 이렇게 발목 잡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그런 주장들 사설에서 했고 기자들이 한 건 아니고 또 미국 지금 행정부에 있는 그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베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지적하셨는데 이제 한국이 특히 박근혜 이제 정권을 얘기하면서 왜 박근혜 정권은 자꾸 과거에 막혀 있느냐,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아베 정권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베 정권은 아베 정권 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대국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그래서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고 지금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나가고 있는데 토양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쟁 정책입니다. 즉 MD를 기반으로 전쟁이 이게 맞물려 가면서 군사 대국화 즉 군사적 팽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지금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야권에도 반대하고 있고 지식인들 다 반대하고 있고 팽팽하게 맞서 있는데 아베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극보수를 대변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 한국이나 중국이 과거에 일본을 뭐 과거에 어떤 아픔을 당해서 모든 게 아니라 지금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정책의 본질이 바로 군사 대국화, 그 다음에 군국주의화, 또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 그래서 헌법 이겁니다. 그건 아주 일본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지금도 미국 언론이나 오바마 행정부 내 관계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예전처럼 진주만을 갑자기 공격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북아를 또 하청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대단히 일시적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내 극우적 분위기는 이후 한미일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데 관건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일본이나 한국 안에서의 극우들이 과도하게 나가는 것,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전반적 분위기를 친미적 분위기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그런 계산이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 말씀 드리면 계산도 그렇게 가 있지만 우리나라 뭐 조중동 보수 언론들이 지금 뭐 아베를 좀 비판하고 하는 것이 제가 언론인으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비본질적인 측면입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미국도 제가 방송 처음에 이번에 야스쿠니 심사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 있으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보수 정권들이 지적해야 될 것은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기본이 되는 토양들, 즉 미국의 어떤 그 동아시아 정책들,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의 어떤 강화 정책들, 그 다음에 남북관계 협상에 이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예. 네. 자, 최근에 한국은 이 철도 파업,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공공부문 민영화 사업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국회에서 관련 소위 구성 합의하고 일단 파업을 철회했고 오늘 복귀하자라는 노조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전반 요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이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이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사실 공공부문의 개혁을 자기가 틀어주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뭐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민영화 사형화를 계속 압박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해외에서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면서부터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왜 44년 전으로 돌아가느냐부터 쭉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당하고 있는 것인데 참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많은 공약들, 소위 말 빈 껍데기 공약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기초연금 문제부터 이 무너지고 있는 건 바로 박근혜 정권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해외에서 볼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도 노조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의 튀어나오는 그러한 하나의 이슈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권이 공공노조, 공공부문을 뭐 개혁하겠다는 건 하나의 핑계고 우리나라는 지금 2013년, 2014년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금 극도로 지금 분배의 문제에 휩쓸려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 1960년대, 70년대는 그나마 독재 정권이 억누르고 해서 이렇게 눌려져 왔던 거라면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다 보니까 내가 일한 거, 나의 돈, 이 분배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정치적 자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경제에서의 분배의 어떤 공평성, 즉 제가 일한 만큼 받는다는 거, 재벌의 집중을 막는 이런 데 있는데 박근혜 정권이 이에 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왜 그러면 공공 부분들을 개방하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민영화가 이다 아니다로 논쟁을 하는데 이건 민영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자본이나 재벌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될 건 민영화가 저는 민영화라는 표현도 틀렸다고 봅니다. 한국적에서는 이건 민영화가 아니고 재벌의 사유화입니다. 네. 해외에 있는 자본이 들어오든 한국의 삼성이나 정권이 재벌들이 들어가든 곧 재벌화 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유신 독재 정권들입니다. 유신 독재 정권들이고 재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김종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떠나가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와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조금 뭐 이제 분배가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겠다 해서 정책 입안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자적이고 정치는 이미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인재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철도 노조, 어떤 철도 부분의 공공 부분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지만 뭐 적자가 뭐 13조, 17조. 우리나라는 지금 LH 공사부터 지금 수십조 적자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근혜 씨가 프랑스 가가지고 공공부문을 합의하겠다 했고 그 이후에 이미 국무회의 다 통과해가지고 즉 이 부분은 이제 재벌에 주겠다는 겁니다. 자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철도노조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국회에서 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법제화 민영화 안 한 쪽 하겠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 공공 부분을 비롯한 모든 부분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어떤 자본, 어떤 재벌의 자본들의 모두 매각하는 그런 정책이 앞으로 박근혜 정권 내내 밀고 나갈 것입니다. 아유, 참 걱정입니다. 국가기관산업 그리고 공공선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까지도 자본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또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뜨겁게 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촛불 들고 광장이 넘쳐나서 이제 광화문 사거리까지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고 이런 모습도 막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2014년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2013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소회 이런 거 부탁드리고요. 2014년 덕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외 교포로서 우리 동포들에게 보내는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뭐 흔히들 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외에서 저도 한국의 언론 관계, 국제 관계나 또 올해부터 또 주권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국내 정치 이런 것을 계속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정말 박근혜 정권 등장 이후 굉장히 안타까운 한 해였고 또 네. 점점 더 국민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뽑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하 10도가 되던데 제가 저는 생중계 방송을 봤는데 영하 10도라면 대단한 추위인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철도 노조원들 비롯해서 여러 국민들이 광화문 광장이나 어떤 서울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서울역 앞에 모여서 한 걸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아마 저는 결론을 내리자면 해외에 있는 언론이라서 박근혜 정권이 우리가 왜 잘못 뽑았냐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인식하게 된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는 것을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게 어떤 군사적인 안보, 어떤 뭐 집권세력 그런 안보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정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또 자유가 있게 생각하고 남북한에도 허심탄회한 대화가 있게 만들고 또 이기에 반하는 어떤 보수 정권이나 독재 정권이 계속 반해 나간다면 강력하게 하야를 비롯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그러한 2014년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민주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독선을 추구해 나가고 또 정치적으로도 독선을 추구해 나가고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대결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갈 그럴 공산이 굉장히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한 2014년이 또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역사를 보아왔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세력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동참하고 또 그 과정이 이런 주권방송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희망적이고 보다 희망적인 2014년을 분명히 맞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뭐 미력하지만 조금의 도움이 되려 미랄이 되리라고 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하고요. 예. 내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권방송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지 못하게 만든 정말 많은 것들을 올 한 해 굉장히 마주한 한 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녕하지 못하게 했던 많은 것들과 작별하고 내년에는 우리 민초들이 안녕한 그런 가보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권방송도 항상 여러분들과 어깨 걸고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을 아끼시는 해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이 평화통일과 주권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3년간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민족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주권방송에 보내주신 결의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보와 민족의 통일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주권방송이 더 힘차게 달리기 위해 해내외 동포들을 주권방송의 새로운 주주로 모십니다. 참여 방법은 주권방송 홈페이지 615tv.net에서 주식 인수하기 배너로 들어오셔서 인수증을 내려받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내외 동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평화통일 진보 언론답게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